퇴직금 넣었다가 평생 빚쟁이 됐습니다. 은퇴자의 눈물. 퇴직한 지 5년째 전직은행원 김영수 씨는 오늘도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67세, 평생을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그가 지금은 매월 원리금과 관리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그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던 그가 정작 자신의 퇴직금은 지키지 못한 채 빚더미에 앉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등장인물 및 배경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다 퇴직한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지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퇴직 당시 저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서 약 5억 원 정도의 목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겠다며 행복해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만 3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권했던 제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욕심이 눈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내에게 당당하고 싶었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혹했던 거죠.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아내와 함께 시장도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연금만으로는 지금처럼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익을 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 동료였던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아세요? 호텔같이 지어놓고 분양하는 건데 연 7%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딱일 것 같은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사무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원들, 그리고 화려한 모델 하우스까지. 이 정도면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 담당자는 정말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그냥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호텔급 시설에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까지 다 있어요. 입주 후 바로 임대 수익이 나오고 연 7% 고정 수익은 보장됩니다. 관리도 업체에서 다 해주니까 선생님은 그냥 매달 수익만 받으시면 돼요. 5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제 연금과 합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죠. 이 정도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한테도 용돈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봐도 특별히 이상한 조항은 없었거든요.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했지만 담당자가 요즘 새로 나온 상품이라 그렇다고 설명해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는 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 좀 더 알아보고 하지 그래?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했죠. 여보, 내가 35년간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 투자 상품 못 알아볼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하니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6개월 후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정말 화려했어요. 로비도 호텔 같고 시설도 분양 사무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곳을 선택했구나 하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임대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업체에 전화해보니 아직 세입자 모집 중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 대신 매달 관리비 고지서만 날아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되는 관리비였어요. 3개월째 되던 달 저는 관리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분양할 때는 바로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생각보다 입주율이 저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때부터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출 원리금 300만 원에 관리비 70만 원, 여기에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연금이 월 200만 원 정도니까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셈이었죠. 6개월이 지나도록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저축은 점점 줄어들어갔고 결국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지 그랬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웃 투자자들과 얘기해보니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째 공실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세입자가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버린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싶어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적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오직 단기 숙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단기 숙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서 불법 사용 적발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거였어요. 5억 원 투자한 저에게는 5천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매달 쌓여가는 적자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내는 병원비도 아끼려고 하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사고 가끔 골프도 쳤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처지의 퇴직자들과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집에 왔는데 대학생인 딸이 조용히 물어보더군요. 아빠, 우리 집은 괜찮은 거지? 요즘 아빠랑 엄마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가족들 앞에서는 든든한 가장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었으니까요. 딸한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구나. 3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는 점이었어요. 수많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투자가 최고라고 조언했던 제가 정작 가장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고객들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까지 날리는 거 아냐?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온 아내에게 노후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고생을 안겨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비록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35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뒤지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투자 상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 상품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파트 분양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꼼수 상품이었어요. 일반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나 대출 규제가 까다로운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분양업체들은 이걸 이용해서 아파트보다 투자 메리트가 크다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숨겼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단기 숙박업소일 뿐이고 일반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점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건축법상 문제나 인허가 문제로 용도 변경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임대 수익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단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각종 안전 규정도 맞춰야 하고 무엇보다 관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설사 단기 숙박업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요. 하루 1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월 300만원인데 여기서 관리비, 청소비, 세금, 플랫폼 수수료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은행 적금이 나은 수준이에요. 가장 악질적인 건 이행강제금 제도였습니다. 만약 거주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년 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해요. 5억 원짜리를 샀으면 매년 5천만 원씩 내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불법 사용을 포기하라는 압박이에요.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은 투자자들에게는 돈만 빼가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임대 수익도 나오지 않고 매달 관리비만 나가고 불법 사용 적발되면 거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품이었던 거죠. 분양업체만 분양대금을 받아서 돈을 벌고 투자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더 황당했습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책임도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헐값에라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 것인가. 매각을 하려고 중개업소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제가 5억 원에 샀던 물건을 2억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물건은 처리가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같은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승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분양업체가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고 법적 제약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소송을 결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고 소송이 몇 년씩 끌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뜻밖의 지지를 보내줬어요. 여보, 우리가 망한 건 둘째치고 제2의 피해자는 막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 결국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5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었습니다. 퇴직금이나 평생 저축을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었죠. 소송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분양업체 측에서는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반박했고 저희는 허위 광고와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이게 사기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도 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절대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데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명확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욕심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고 싶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싶다는 욕심 말입니다.
그 욕심이 제 눈을 가렸던 거죠. 두 번째는 과신이었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다는 자신감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투자 당사자가 되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의 일일 때는 냉정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제 돈이 걸린 일에서는 감정이 앞섰던 거죠. 세 번째는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분양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 제약이나 실제 임대 현황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아내 말을 듣지 않은 점입니다. 아내가 좀 더 알아보고 하자고 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요. 가족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혼자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은행에 다닐 때 남들 투자 상담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내 돈은 못 지켰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자괴감이 들어요. 그동안 고객들에게 했던 조언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 배운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연 7% 고정 수익이라는 말 자체가 허상이었던 거죠.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런 수익률이 나올 리 없었어요. 또한 은퇴자에게는 안전성이 수익성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평생 모은 퇴직금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분양업체 측에서 항소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사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배 은퇴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남은 자산을 정리해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과 국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만큼은 안전,